제12장 장애인과 인권입니다. 이번 차트도 교재를 중심으로 일부 하고요. 동영상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해라고 하는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교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인권에서는 역사적 개요,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과 주요 개념, 한국 상황, 사례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장애를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설 등에 구금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던 장애인의 인권은 당사자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의 노력으로 지난 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 규범은 유엔 장애인 권리 규약에 있으며 초안 작성부터 유엔 정부, 장애인, 시민단체가 중요한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제정된 강력한 규범입니다. 이 장은 8번째 국제인권 조약이자 범세계적 차원의 규범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인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대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개요입니다. 고대 사회 장애인의 처우는 유기, 학대가 주로 했습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사회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중세 세대의 성직자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19세기 산업화 및 도시화 이후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변모하면서 장애인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고 유럽 각지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전쟁이 첨가했던 이들의 대상으로 한 치료와 자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의료 및 재활 분야, 사회보장제도 등이 발달하면서 현대적 장애인 복지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의 존엄성 말살에 뼈아픈 경험을 겪는 국제사회를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고 생리적,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특수교육 또한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호, 치료하는 시설은 대규모 수용시설로 사실상 장애에 대한 치료보다는 격리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이 대두되어 사회에서 장애인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이 진행된 것입니다. 1960년대 세계 경제의 성장기로 노동력이 편리해지면서 각국이 장애인 노동 정책을 강화시키고 비교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의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제 조약을 성안에 채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 시기 장애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표적 노력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실현은 미흡했던 것입니다.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이 선포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적인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장애인 권리 선언과 정상화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이념이 생겨났고 자립생활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93년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이 이전까지 사회적 규약, 자연법 규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아동권리 협약과 같은 인권규범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장애인 인권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표준규칙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정책 결정 및 행동에 관한 수단을 제공하여 국제기구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유엔차별의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 권리 협약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장애인 복지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한 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이 선포되었고, 이후 2002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개최된 8차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당사국 및 장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이 진행되었고, 제시된 의견들이 협약에 반영되어 2006년 유엔 총회에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비로소 범세계적인 차원의 국제인권 규범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의 깃털이 마련된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후하도록 정진, 보호, 보장할 것을 장애인이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인권 규범 및 주요 개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 정의인데요. 장애는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국제법 및 국내법에서 그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정의는 상이하며 국제적으로도 장애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 정의는 의료적 모델 또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장애인에 대한 disabled pers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erson with ability, disability라고 용어를 씁니다. 이는 고장난 혹은 불가능한 사람을 가진 disabled person이라는 사람보다 장애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person with disability를 장애를 가졌음을 나타내기 이전에 사람임을 먼저 이야기한다. person이 먼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person with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내용들은 그러합니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 장애의 자선 모델, 그리고 장애의 사회 모델, 인간 다양성의 자연스러운 부분의 장애라고 해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은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의 의료적 모델인데요. 장애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고쳐야 하는 문제, 의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들은 고장난 또는 아픈 존재로 여겨 이들을 고치거나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의료적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의학적 문제로만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충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 요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의사에 의해서 고쳐지거나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개인, 사회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존재하는 인간 장애물을 다루는 책임을 외면한 채 장애를 오직 의료적, 의학적 문제로만 본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의 자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을 동정심, 자선의 대상, 즉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수동적인 수령인으로 이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인 대신 사회와 가족의 짐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입법체계와 정책에서 오랫동안 자리해왔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촉진시켜왔습니다. 의료적 자선 모델은 장애인의 권리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식하는 포괄적인 이해 방식이 아닌 편협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 변호자, 장애 권리 철학자, 다른 사람들의 장애 문제에 관한 다른 모델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 사회 모델입니다. 장애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이해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장애를 사회적, 맥락적 관점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조성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와 인식 장려, 환경의 조정,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의 정보 제공, 적절한 방식으로 장애인과의 소통, 완전한 참여와 비차별적 지지하는 법과 정책 보장이 이 모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고 장애인 인권을 향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을 만나면 장애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실과 계단으로 비접근성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사회 모델은 사회에서 장애물들이 무너질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와 재활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와 인권의 달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 접근 방식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폐지시키는 많은 종류의 장애물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폭넓은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있으면 장애인에 영향을 주는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고자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인간 다양성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서의 장애입니다. 피부색, 성, 인종, 취수, 체형 또는 다른 특징에 관련해서 다르든 다르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장애는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는 사람들의 이동성 또는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는 능력을 제한시킬지는 모릅니다. 심리사회적 장애 또는 지적 장애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특징에 상관없이 장애는 한 사람의 인간성이나 가치, 권리를 더하거나 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단순한 사람의 특색인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 장애의 자선 모델, 장애의 사회 모델, 인간 다양성의 자유로운 부분에서의 장애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보느냐 패러다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자선 모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을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대상으로 여기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전문가주의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내리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모델적 관점을 갖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법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다 확실한 책임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여 바라볼 때는 의료와 재활 서비스에 관련한 예산을 부담하지만 사회 모델로 정의할 때는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의 권리 옹호는 보다 초점을 두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장애를 정의되고 어떻게 장애의 개념을 표현하는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 태도, 접근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에 대한 정의는 4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 선언에서는 제1조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서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를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가 의료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으나 유엔 차원에서 당시 장애의 개념을 정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정의하는 내용인데요. 신체장애인의 작업복귀에 관한 공고 제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한 손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IDH는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에 처음으로 공인한 것으로서 그 이후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인 장애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 기능 등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에서 벗어나 1차적 기능장애, 2차적 능력장애, 3차적 사회사적 장애로区分함에 따라 예방, 재활, 지혜의 균등화를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에 제시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 차이를 한 체계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손상과 활동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으로 상황 요인과 참여는 사회적 모델에서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5년 동안 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 2001년 세계보건위원회에 ICF를 세계적으로 통용되도록 승인했습니다. ICF는 ICIDH2의 내용을 개성하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인 맥락과 상호관계에 의해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 하는 터입니다. 장애를 개인의 3가지 차원인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의 기능과 환경적인 요소인 사회적 인식, 건축물의 장애 요소 정도 등과 개인적 요소인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 양식 등의 측면을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의 개념을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착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장애는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구조적 결함을 초점을 두고 정의되다가 점차 신체가 아닌 기능적 장애의 초점으로 이동하였고, 장애인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기준 또한 신체 기능 및 구조, 활동, 참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 의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인권규범입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1948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론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존엄과 거생의 자유로운 발전을 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고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항으로 인한 생계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아야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75년 장애인 권리 선언입니다. 1975년 유엔 총회에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원조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향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권리는 예외도 없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 또는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른 규범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 시부터 갖고 있으며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체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생활 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받고 고용되며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을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 장애 관련 문서입니다. 다음 문서는 국제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서 동의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원칙 및 지침서라는 내용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인데요.
1981년 유엔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하여 1981년 국제장애인해를 선언하였고 국가적, 지역적 행동계획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국제연합이 장애인 예방을 위한 조치들, 재활, 사회생활, 개발 및 평등에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세계행동계획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세계행동계획을 이행하도록 기간을 제시하고 유엔은 1983년부터 1992년 유엔 장애인 10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유엔 표준 규약입니다. 1993년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유엔 표준 규약은 장애인의 권리가 법적,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한 첫 번째 국제 문서입니다. 이 표준 규약은 여전히 장애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 옹호 도구이며 이 규약의 많은 원칙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991년 정신보건 분야에서 최소한의 실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원칙은 많은 나라의 정신보건 법률 제정을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역사회의 사회권리를 가진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원칙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장애권리 옹호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동떨어진다고 공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원칙 환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관한 조항 같은 몇몇 조항들의 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원칙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련하여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2006년 제정 배경과 경과입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다루는 첫 번째 국제 협약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처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각 조항별로 제출된 의장안에 대해서 각국 정보대표와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장애인연맹 및 장애인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이를 각 조항별로 조정자가 취합하여 완성된 조문을 발표하면 동조문에 대해서 국가들이 만장일치 또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장의 안팎에서는 각 당사국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의 끝에 마침내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안이 완성되었으며 이 안은 동년 12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각 당사국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공동의 노력의 결실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천명하는 8번째 국제인권 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효력 범위가 넓다는 의미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해석, 적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8년 12월에 정기국회 본회의에 출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1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고 30일 후 1월 10일자로 국내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각 전 세계 44개국에 가입하고 선택 의정서까지 가입한 나라는 22개국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구성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제1절 총론, 제2절 실체조항,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제4절 절차적 규정으로 규범되어 있습니다. 제1절 총론은 제1조와 제8조까지의 조항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2절 실체적 조항은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절 장애인 권리 협약과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동협약의 국내 이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4절에 해당되는 제41조 이하는 동효력의 발효, 서명, 비준, 유보, 개정 등 협약의 효력에 관한 모든 절차적 규정에 관한 조문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전문은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을 제정되게 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 원칙 등을 선언적 형식의 문구로 정리한 전문 역시 협약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총 50개의 조항으로 여성 장애인과 장애인 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의 보장, 교육권,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절차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총론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그리고 제3조 일반 원칙, 제4조 일반 의무, 제5조 평등과 비차별, 제6조 장애 여성, 제7조 장애 아동, 8조 인식 제고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살펴보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목적은 1조에 협약의 목적은 이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정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정진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은 유엔 장애인의 권리 협약의 중요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 일반적인 원칙이 3조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에 영향이 있는 법, 정치, 간행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본 협약에 있는 모든 권리의 해석과 감시, 이행수단은 제3조 일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일반 원칙인데요. 일반 원칙에서는 천부적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의 존중, 그리고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인정, 기회균등, 접근성, 남녀평등, 장애 아동의 전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3조 일반 원칙을 특히 성별과 아동의 주제로 하여 2가지 일반 원칙을 추가되었는데, 장애인들 사이에도 남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암묵적으로 간과되어 온 장애 아동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장애 아동의 역량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본 협약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장애인을 가진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 철저히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일반 의무인데요. 제4조 일반 의무는 분명하게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고 이행되는 데 필요한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 의무는 다른 인권 문서에 언급되지 않는 특정과 독특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니버스 디자인을 장려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 보조공학 연구에 착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진적 실천 장애인 권리 협약 제4조 일반 의무에 다뤄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행을 위해서 전진적 실현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인권의 완전한 향유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에 가능한 자원에 따라 시간에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평등과 비차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평등과 비차별은 우선 법과 실체에서 차별 금지를 통해 평등을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는 장애인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지닌 직접적, 간접적 차별 금지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에는 장애인의 적절한 편의를 필요로 할 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협약은 사회 안에서 내재된 불이익, 평등을 따르는 조치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6조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소년들은 다음과 여성들이 겪는 다중차별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장애인들이 여성과 장애를 두 가지 요인으로 중첩 혹은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인하여 더욱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인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장애 여성에게는 성폭력, 착취 및 학대, 임신 및 출산, 양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고 현존하는 성별 불평등에 고려할 때 교육, 고용 등에 대한 접근성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여성장애인들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제인권법에서 유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그 의의가 있습니다. 7조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을 동등하게 기초화해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아동권리 협약 23조를 차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동권리 협약에 포함된 장애 아동에 관한 언급과 비슷한 중복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권리 협약과 장애인권리 협약을 통해서 아동이라는 보편성과 장애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권리 협약 실체 조항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10조에서는 제10조부터 30조까지 노동권, 정치 및 공적사회에 대한 참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다른 인권 협약에 있는 조항과 긴밀하게 일치하며 장애의 맥락과 문맥과 특정한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권과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생명권은 다른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최고의 권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출생 전후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적절한 의료 조치와 생명 조치를 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스스로 보호하거나 권리가 부정되어 구제조치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심지어 제외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생명이 발달되거나 소홀히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통해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29조의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에 나와 있듯이 각국의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 몇몇 조항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만 독특한 주제들로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통참,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제26조 훈련 및 자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98페이지 생명권 향유의 장벽의 예로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성의 생식기 거세, 지창금 살해, 가보에 태우는 것과 같은 유해한 문화적 간섭들, 이런 게 생명권의 장애들의 내용들이 여러가지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벽의 예시로서 공개 모임, 협의, 정당 등 그리고 투표, 등록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장벽의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위원회 및 모니터링입니다. 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에 따라 국제적 감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입 국가들의 회의를 열리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달성됩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가입국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제출하는 의무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이때 선택의정서는 권리가 침해될 때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각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9년 1월 10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批准하였으나 선택의정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입니다. 역사적 개요,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화,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성년 흡연제도, 이동권, 국제기준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개요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경제개발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도 외국 원조단체나 종교시설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고아 및 빈민 등의 구제조치가 집중되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수용, 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 해를 선포하고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기념 행사를 추진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8년 국제적 장애인 올림픽 계기로 기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각종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설 현대화와 직업 재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작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본적 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998년 한국 장애인 헌장에서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 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의 법률 제정,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생활 영역 전반의 정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조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입법 노력에 대해서 제정되었고 장애인 분야에 특화된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88년 11월에 장애인 등록제 시행을 했으나 2017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을 없애고 장애 정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실제 장애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입니다. 장애인의 시설에 생활한다는 것은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처우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인권적인 사항에 알려지며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타동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에게 삶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과 삶을 향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함을 알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재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에 나오는 자기결정권과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상세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에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에 따로 다루는 이유는 자기결정권이 본인이 스스로 내리는 결정의 최대치를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알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상호작용과 조율을 통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를 배제하고 분리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 친인척, 전문가 등의 제3자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의 조건과 지원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로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기존 민법에 있어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대상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이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그리고 가정법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결정됩니다. 일단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률행위, 신상보호, 재산보호 등의 모든 법적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후견인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본인의 의사 능력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 후견, 능력이 부족하여 불충분한 경우, 한정 후견, 일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후견으로 나누어주고 각각 후견인이 갖게 되는 권한의 정도를 달라지는 것입니다. 후견인 대신에 되는 법률 행위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 제공, 상속 승인 및 포기,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 의료 행위 등의 동의, 거주 및 이전의 결정, 면접 교섭의 결정, 사회복지 서비스의 결정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대신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가족의 결정보다 후견인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년 후견자가 갖는 내용들의 한계와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된 당시 한국이 제안한 조항으로서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동권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교재 참조해주세요. 다음, 국제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 기준은 한국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사항에 유엔의 근거 내용으로서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기준에 대해서도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와 토론입니다. 자기결정권 없는 장애인의 불임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사 보시고 내용들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영상의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 학습해야 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 내용입니다. 필요 없어서 건너뛴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줄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는 왜 불임수술을 선택했을까? 불임수술이 아닌 다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 인데요.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왜 불임수술을 선택하는 것일까? 발달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불임수술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임수술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불임수술 자체를 논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장애를 포함한 어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혹은 출산 이전의 단계부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시스템, 정당한 편의시설, 특성에 맞는 개발해야 된 교육, 경제 지원, 직업 재활, 의료 시스템, 지역사회 환경, 가족 돌봄의 기대가 아니라 국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국민 또는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함을 장애인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장애의 유형에 맞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당사자에 의해서 발현되도록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조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 스스로가 삶의 주체적으로 이끌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더 깊은 토론을 한다면 생물학적 내용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생산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여 낙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부분의 토론도 가능하나 이와 같은 토론은 도서 장애학의 도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인권 침해고 그거는 문제된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장애와 인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고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